여러분, 다중채무자가 엄청나게 늘어난다. 이거 사실일까요? 여러분, 이거 사실입니다. 지난 4년간 다중채무자의 채무액 증가율이 여러분 22.8%예요. 야, 엄청나죠? 4년간 22.8%면 여러분 폭증 중에 폭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다중채무자들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 돼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늘었는지. 얼마나 늘었는지. 여러분, 여기에 보면 맨 마지막에 2021년 말이에요. 다중채무액이 603조입니다. 4년 전을 대비해 보면 4년 전이면 여러분 1년, 2년, 3년, 4년 전이잖아요. 490조예요. 490조가 603조가 됐어요. 다중채무자의 부채가 말입니다. 22.8%가 늘어난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중채무자가 늘어난다는 것은요, 금융에서 시한폭탄이 터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다중채무자는 최소한 금융권 세 곳에서 한 곳, 두 곳, 세 곳에서 돈을 빌린 사람을 말하거든요. 이게 1금융권에 빌리건 2금융권에 빌리건 대부업체까지 빌리건 이렇게 빌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1금융권 가니까 안 빌려주니까. 저만 하더라도요. 신용등급이 1등급인데 이게 빌릴 수가 없어요.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보험회사에 신용대출 얼마 해주냐고 검색 한번 했다가 교보생명에 했습니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더라고요. 신용등급이. 야, 참 세상에 대출 받은 것도 아니고 검색 한번 해봤다고 이게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이런 상태예요. 그러면 다중채무자들이 이렇게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1금융권에서 대출을 못 받아요. 그럼 2금융권으로 밀려나거든요. 그런데 2금융권은 또 많이 해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담보가 없으면 안 해줍니다. 그럼 결국은 대부업, 3금융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다중채무자는 상황상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돈을 빌릴 곳은 없고 점점 신용등급이 낮아지는 그런 곳에 가서 돈을 빌려야 되니까 다중채무자가 지난 4년간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4년간. 저는 이게 결국 말입니다. 시장의 위험 요소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중채무자도 보자고요. 2017년 말에 417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말에는요. 451만 명이에요. 451만 명. 그럼 얼마나 늘었습니까? 적어도 35만 명이 늘었죠. 35만 명이. 34만 명인가요? 34만 명이 늘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은 거예요. 지난 4년간 이렇게까지 늘어나면 이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겨낼 수 있을까요? 또 이들에게 말입니다. 개인당 채무액도 보면 진짜 충격이에요. 충격. 2021년 기준으로는요. 1억 3,400만 원입니다. 1억 3,400만 원. 2017년에는 1억 1,800만 원이었어요. 1억 3,400만 원이면 갚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하고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경기까지 무너지니까 이거 603조가 되는 다중채무액 갚을 수 있을까요? 저는 터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터질 수 있다고 봐요. 대출 만기 연장이 9월 말까지인데 이게 이제 돈 갚아라 시작을 할 거고요. 그러면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돼서 다중채무자들은 터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9월 말까지 된 대출 만기 연장을 당분간 내년 3월로 미루겠다. 내년 3월에가 또 터집니다. 내년 3월에. 그러면 여러분 이게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을 거예요.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요. 문재인 정부가 똑같네 하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년 3월까지 연장이 되면 1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1년 후에 4월 10일이 국회의원 선거예요. 이거 어떻게 감당하게요? 저는 9월 말이 그래서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9월 말에 이게 대출 만기 연장을 정리를 하고 여기서 최악의 상황을 한 번쯤 맞아서 그때부터 개선을 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상황상 굉장히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것도. 여러분 600주가 터지면 얼마나 크게 터질까요? 일단 터지면요 여러분 지표적으로 보면 저축은행부터 가장 많이 터질 것 같아요. 저축은행. 보시는 것처럼 저축은행의 다중채무자 비율이 67.5%입니다. 가장 빨리 터지겠죠. 여신 전문 회사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46.7%입니다. 카드사죠. 카드사. 카드사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캐피탈사도 있죠. 캐피탈사도. 카드사 캐피탈사인데 여기도 지금 46.5%입니다. 다중채무자 비율이. 상호금융도 29.0%고요. 은행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25.2%까지 내려갔습니다. 25.2%까지.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일까요? 이게 끝일까요? 아니죠. 이것은 2021년 기준이잖아요. 2021년이 지나서 2022년이 벌써 7월까지 왔습니다. 그 사이에 돈을 더 안 빌렸겠느냐? 훨씬 더 많이 빌렸습니다. 이제는요. 빚이 빚을 막는 그런 사태로까지 발전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터질 거는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터지는 데가 여러분들도 보이시죠? 67.5%의 다중채무 비율을 가지고 있는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위험의 어떤 수위가 높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늘 이럴 때는 내 자산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자산을 지키는 방법은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움직일 때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게 저축은행에 필요 이상의 돈을 저는 안전하지 않으면 넣어두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저축은행이 뭐 기본적으로 자산도 많고 쉽게 말하면 빌려준 돈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많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못하면 BIS 비율도 낮고요. 그렇다면 저는 위험을 너무 감수하지 마라 이렇게 꼭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중채무자는 아마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 터질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제2금융권에서 먼저 터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지금 일반적인 예측입니다.